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에 그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 2주간 휴전한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었죠. 오늘은 살짝 눈치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쟁 휴전 중이라도 이런저런 리스크 이런 부분을 여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국인 쪽 역시나 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이후로 쭉 가지는 못하고 오늘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금통위 이슈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일단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슈 있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전쟁 일어나고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금통위잖아요. 게다가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 쪽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차츰 이 전쟁 리스크 이런 파장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물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환율 안정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신용 매파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가야 되는 주요 포인트인데 내일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발빠르게 금리 결정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KB증권의 리포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란 전쟁 겪었고 그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3%포인트,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딱 보시고 이 데이터만 보시고 상대적으로 덜 마이너스가 되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교역량이 많이 낮아지고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자꾸 낮아지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0.2에서 0.3%포인트 정도만 빠져 이런 느낌을 상대적으로 선방하겠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KB증권에서는 좀 나눠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성장률을 도식화해 보면 일단 국제유가가 75달러를 가게 되면 한 0.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가게 된다면 0.4%포인트에서 0.5%포인트 정도 소폭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만 보시면 일단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겠네 이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도 민간 쪽에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유 관련해서 4월과 5월 풀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뒷받침된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납사라고 해서 석유화학의 원재료입니다. 플라스틱, 섬유, 그리고 화학 제품 원재료, 그 나프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내수 납사 조달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정의 쿠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기업 심리 지수가 있거든요. 그걸 BSI라고 하는데 예상보다 3월은 견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 영향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좀 제한적이겠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돈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전쟁 추경. 이게 어느 정도 상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26조 이상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고유가 막 높은 거 진정되길 원하는 거고 민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이런 길목을 터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된 여타 산업에 타격을 주면서 사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산업 타격, 공급망 이로 인한 충격 이런 부분에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쟁 추경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19%포인트에서 0.22%포인트 소폭 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 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국 성장률 2.1%를 유지하겠다라는 전망치를
KB증권에서는 내놨습니다. 사실 앞서서 OECD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거든요. 2.1에서 1.7%로. 하지만 KB증권에서는 휴전의 가능성도 있고 재정 정책이 받쳐주는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더해졌을 때 경제 성장률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본 분이 포인트였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담아서 내일 금통위에서도 금리 결정하겠죠. 앞으로의 금리 전망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서 하루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한 10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급등한 데 따라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 레바논에 공격을 가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가중된 상황인데요. 백악관 측에서는 호르무즈가 재개방됐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일단 11일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앞두고 조금은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조금은 변동성 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정말 좋았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까 싶었는데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또 2% 넘게 빠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목을 좀 덜 받았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신재생 관련 쪽으로 다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유 가격이 지금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9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공동 통행료를 징수한다라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상향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휴전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이나 ESS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3% 가까운 상승세, 삼성 SDI도 2%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주목 2차 전지 쪽으로 좀 붙어갑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1.26%가량 올라줍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좋았던 건설주들 특히나 재건 관련된 섹터로 묶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우건설, GS건설, DL-ENC까지 어제 신고가 경신했고 마찬가지로 상한가까지 함께 도달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대우건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붙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장 초반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시 대우건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6% 가까운 상승세가 붙기도 했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대우건설 4.21%가량 오름세입니다. 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가량 빠지고 있고요. 건설주 안에서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APR이 정말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장 초반 12% 넘게 튀어오르면서 38만 5천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 APR의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을 써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B2B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굉장히 1분기 실적이 튀어오를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47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APR 이외에도 달바글로벌이라든지 나머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단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APR 그리고 달바글로벌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도체 밸류체인 단으로 포트폴리오 개편이 주목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오늘도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쉬어가는데 두산은 오릅니다. 6.56%가량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 3사도 일제히 상승 중인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0.62%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5대1로 액면 분할 소식을 밝혔기 때문에 1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부터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주가 흐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좋습니다. 경기 방어
나머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6G 모멘텀 함께 받아가면서 SK텔레콤 오늘 시장의 주목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11% 넘게 급등 중입니다. KT도 마찬가지로 3% 넘게 오르고 있고 LG U+까지 오늘 통신 3사가 시장 안에서 좀 빨간불 켜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000당 제약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일제히 뒷받침됐는데 특히나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그리고 휴잘 같은 종목들 미용 의료기기 단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장이 진행되면서 미용 의료기기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000당 제약은 그래도 여전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대만 측에서 특허 관련 이슈가 좀 불거졌었는데 대만 서밋 바이오테크가 특허를 제출했다, 에스패스에 대한 특허를 제출했다라는 논란이 일면서 3,000당 제약의 주가가 6%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이 서밋 바이오테크와 3,000당 제약 간의 관계가 좀 일축이 되면서 오늘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15%가량 급등했는데 오늘 정규장 들어서도 9% 넘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BL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암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ADC 관련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4%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커집니다. 2.6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까지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된 모멘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리고 SPG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CES 인베스트 데이가 개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의 신기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미국에서도 로봇 안보법이 상원에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현대차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KB증권에서 오늘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로봇 안보법 수혜로 국내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장초반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를 모두 내려놓으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로보티즈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밀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82%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리콘2 2.9%가량 오르고 있고요. VT는 상승폭 확대하면서 거의 4% 가까운 상승세 고 있습니다.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지금 로봇 같은 좀 대형 기술주들은 쉬어가는 가운데 좀 테마성 움직임이 오늘 시장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동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만큼 오늘 시장은 조금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는 상황 속에 중소형주 위주의 좀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800선을 내려놨고요. 5,793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1.4%가량 하락 중이고요. 1,080선 내려놓으면서 1,074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2%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이 이에 따라 1.65%가량 하락 중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아와 함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현대차도 하락으로 바뀌었고요. 이에 따라 대형주들 오늘은 조금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3조 원 가까이 시장을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선물 시장은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고요. 2천억가량의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담아내고 있는데요. 개인은 1,1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도 240억가량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 빠져나갑니다. 2천억가량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비슷하게 팔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1,500억가량의 순매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코스피는 기관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된 만큼 외국인의 수급도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 점을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쟁 등 시장을 흔들 그런 악재가 있었을 때 한 번쯤 포트를 점검하는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누차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눌렸을 때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2차 전지 항상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리포트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연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전력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대호황입니다. 이게 전력 발전 원 공급뿐만 아니라 송배전 그러니까 전력에 관련된 밸류체인 대부분 이런 부분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중에 글로벌 시장 중에 미국 더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 전력이 확보가 돼야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투자 관점에서 이런 얘기이고요.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 공급을 신속하게 갖다 대는 거. 두 번째는 전력망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자체적으로 잘 해주는 기업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BESS 이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확대가 될 텐데 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미국 BESS 투자 관련해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종목이 언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중에 LG엔솔이 탑픽입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묶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일찌감치 이런 전략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잘 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3원계 라인에서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 LFP로 전환을 해서 이런 게 이제 대거로 시장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ESS 시장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앞으로 성장세 가파르겠네라는 걸 느끼실 것 같고 내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연평균으로 해서 139%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65% 성장, ESS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고성장의 데이터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 세액공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효과에 대한 이익률 이런 부분도 봤을 때 23년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뭐니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탑픽인 이유는 LFP 미국 쪽에서 캐파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고 여기도 보시면 연평균 더 삼성 SDI 대비해서 더 성장률이 가파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탑픽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낼 때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하겠죠. 마이너스 기록하면 사업을 안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조건들을 잘 따다봐야 되는데 그게 맨 처음에 미국의 AMPC 보조금 수치입니다. 이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그래도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쿠션이 생기는데 그러려고 하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미국의 요구는 중국산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비중국산, 중국 아닌 거, 우리나라 자체적인 소재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재료비 중에서 40% 정도 LFP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탈중국 전략 이런 부분을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중국산 소재 사용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탑픽은 LNF 되겠습니다. LNF가 내년 캐파가 6만 톤이고 최대 12만 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3월에 삼성 SDI와 중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되는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BESS, 배터리 에너지 장치 수주가 늘면은 당연히 LFP 관련해서 양극재 수요도 늘 테니 이런 부분으로 LNF가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LNF 말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비중국산 LFP 양극재에 대한 캐파를 늘리는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비중국산 요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리고 2차 전지 상승 모멘텀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휴머노이드나 UAM이라고 해서 도시항공교통 이런 부분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쓰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은 전기차라는 걸 일단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수요는 전기차고 근데 전기차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려면 상용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난제도 극복을 해야 되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무조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조금 싸져야지 뭘 쓸겠죠. 대중화 시키려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과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그리고 황화 리튬 가격 이런 부분이 떨어져야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산업적인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게 삼성 SDI입니다. 이건 내년 하반기 상용화 이거 전고체 배터리 부분입니다. 가시화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상용화를 선도하는 핵심 기업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한국투자증권을 일단 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대중화,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산업 생산이 기대가 되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해서 다시금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언급해드립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속적으로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된 이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보는데 또 국내 증권사는 아까 탑픽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더 보여드리겠지만 비교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중립이거든요. 그리고 중립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목표 주가는 41만 원입니다. 1분기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웃돌기는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이런 부분은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쪽, 모델 Y겠죠. 여기에 소형 원통형 배터리 출하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중립을 유지한 이유가 2분기를 안 좋게 보더라고요. 영업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물론 ESS 신규 라인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컨콜이 이번 달 30일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 성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구나. 골드만삭스는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는 거고 목표 주가가 낮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는 여전히 탑픽 혹은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흥국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5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여기 써보면 최근에 국내 증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보는 목표가를 써놨는데요. 보시면 신영증권 59만 원, 교보증권 57만 원, 한투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는 밴드가 50만 원에서 한 55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41만 원이구나.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흥국증권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ESS 라인을 전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 북미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받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으니까 그 의견이 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밴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 국면의 현대차 한번 보시죠. 원래 이렇게 주가가 조용할 때 한번 들여다보는 게 맞으니까요. KB증권에서 현대차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기아 오후 2시에 그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일단 현대차는 지금의 기회라는 게 이 리포트를 다 읽은 저로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목표 주가는 80만 원이고 매수는 유지였습니다. 이게 현대차는 예전에 대형 가치주였는데
확 인식이 바뀌었죠. 미래 성장주로. 그래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에서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2035년까지 연간 960만 대 이렇게 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국권 휴머노이드 비전 선도 이런 또 핵심 가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대차 시총이 104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요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와 현대모비스를 더한 시총이 여기에 있고 테슬라 시총은 1,926조 원입니다. 현대차와 비교해보면 테슬라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격차가 시총에서는 벌어져 있는데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좀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CES 2026에서도 선보이면서 가치가 확 떴었죠. 그런데 KB증권에서는 테슬라보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시총을 바라봤을 때 훨씬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전략이 현실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략도 굉장히 다중화됐다고 했거든요. 이걸 살펴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플랜 A는 독자 개발,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시스템 셋째, 플랜 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파운드리만 그런 전략적으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1분기 전반적으로 유럽 판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진하지만 그래도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 봐야 되는 이유 결국 미래 성장주 이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KB증권의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최근 이제 건설주가 올라가는 흐름들 종전되면 이제 재건 이슈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전 쪽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려잡았습니다. 13만 원에서 24만 원이면 대충 계산해봐도 80% 이상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매수 유지입니다. 3월에 좀 우울했다고 하는데 원전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없었고요.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중동 리스크를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주가가 못 간 거죠. 하지만 3월 부진을 털고 4월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목표 주가 이렇게 대폭 상향한 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2분기 되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중동 재건되고 원전이 다시금 계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네 가지를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페르미 마타도로 같은 경우에는 4월 피드 종료, 피드라는 거는 기본 설계 계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종료가 되면 2분기에 EPC 계약 구조를 협상한다고 합니다. EPC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자재 조달하고 건설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7월 본계약 되면서 연말에 착공되겠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요. 불가리아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EPC 계약이 5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 본 계약이 되고 계약 서명 시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EPC에 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미국 홀텍 팰리세이드 SMR 같은 경우에는 홀텍 기업이 하는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에 짓는 소형 원전, 그러니까 SMR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 중에 계약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이게 구간별로 이 수주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지금 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까 싶었는데 우회로 좀 통해서 가고 있고 국내 자재 영향이 만약 있어도 1에서 2% 수준 정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현대건설을 분석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2분기부터 수익성, 수주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 그래서 목표 주가 크게 상향했다라는 이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하나금융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비중 확대 전략 유지입니다. 주주환원 실적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게다가 저평가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인즉슨 내년의 목표치를 올해 끌어다가 50% 다 성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고요. JP모건 하나금융 14만 원으로 얘기했는데 국내 증권사 어떻지라고 보니까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16만 8천 원을 올려잡았고 KB에서 14만 7천 원을 올려잡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한때는 엄청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힘을 도통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줄줄이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4월만 하더라도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SK 그뿐만 아니라 NH 신한, IM, SK, 하나증권에서 모두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고 40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아티스트 비수기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본격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BTS 월드 투어가 9일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이런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모멘텀 가져다주고 소속 아티스트 컴백 이슈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줄줄이 목표주가 하향시킨다. 그 의미를 잘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SK증권에서 나온 하이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눈치 보기 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자, 오늘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나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휴전으로 가면서 어저께 우리 시장에서 먼저 랠리가 펼쳐졌고 어제 저녁 때 열린 미국 시장에서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이라는 게 한 달이 좀 지난 전쟁이긴 하지만 서로 간에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불신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고 국제유가가 또 살짝 어저께 두 자릿수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에 또 이게 또 겁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이제 이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건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바뀌게 되면서 이번에 새로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분은 이 원화 가치 방어나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전임 이제 전임이 되실 이제 한국은행 총재 그분도 마지막 어쩌면 금통위를 하실 텐데요. 혹시라도 또 그런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금통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시장 내에서는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이제 상속세죠. 상속세를 마지막으로 완납하는 그래서 이제 홍라희 여사께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조 원 규모를 이번에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데 이 매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주들도 그래도 한 5% 정도는 할인율을 주는데 이번에는 2.5% 정도밖에 주지 않았어요. 이 말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한테 대규모 매물, 3조 원대 매물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할인율을 적게 줬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삼성전자의 이 3조 원대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 곧바로 이 물량을 받고 다시 바닥을 다지고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발표하신 게 있지만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 1월달, 2월달보다는 3월달에 많이 다시 낮아졌습니다. 이게 중국산 저가 디램과 낸드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실적이 분기별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말뜻은 실적 피크를 쳤다는 것이죠.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오늘 통신 서비스주들 SK텔레콤이나 KT나 LG U+ 굉장히 무거운 주식들인데 이 세 종목 모두 빨간색을 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종목 모두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안정적인 현금을 가져가는 기업인데 이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 취득과 소각 그리고 고배당을 약속해주면서 시장 내에서 지금 불안할 때 가장 신뢰가 가는 종목이다 해서 이런 통신 서비스 업체 쪽에 매수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블록딜 매각이 끝나고 나면 반도체주들도 지금 같이 동반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반도체주들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면 이 반도체 장비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 이런 쪽은 오히려 실적들이 좋아지죠. 그 실적에 따른 주가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상속세가 완납되고 나면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에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죠. 결국은 이 두 종목이 주가가 올라야 삼성물산의 주가가 오르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라야 오너일가의 이 그룹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현대차 그룹도 보셔야 되는데 현대모비스가 부품 사업을 매각하면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적도 그렇고 이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반기에 IPO를 하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탄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도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1대, 2대 그룹이 모두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로봇주가 어저께 오랜만에 크게 올랐지만 오늘은 바로 차익시장 매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로봇주들은 그 장기 평서까지 주가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셔도 됩니다. 로봇주들은 앞으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입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로봇주들이 파란색을 칠 때가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할해서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로봇주들을 사들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에 다시 팔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정이 됐을 때가 기회다 이런 그런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파트너님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도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됩니다. 네. 2차 전지 쪽은 주가도 굉장히 하락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관련 염호를 추가로 매수했다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룹 지원을 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은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질 종목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 뿐만 아니라 단 2차 전지 소재들도 지금 편입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골라주셨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저희 관심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와 연결을 해봤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위기를 기회로 조정 시 매수 전략 이런 부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 전략 포인트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잠시 재개됐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이 다시 중단됐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8일 이스라엘의 공습과 동시에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통행이 멈췄다고 보도했다. 앞서 휴전 발효 직후 유조선 두 척이 이란 당국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하며 긴장 완화 기대를 키웠지만 하루 만에 상황이 뒤집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고 베이루트 재타격까지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해협 통제를 다시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통화하며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을 공식 제기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스라엘 공격이 지속될 경우 휴전 협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네, 결말은 알 수 없으니 전쟁 리스크 있는 거고 오늘 옵션 만기라 하고 전반적으로 오늘의 전략 핵심은 어디에 있을지 짚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금통위 이슈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해외나 우리나 이제 물가 안정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채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타이거 ETF의 채권 ETF를 운영하는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네. 자, 이번 금통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 임기가 4월 20일까지고 맞아요. 4월 16일 마지막 금통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정해놔 버리면 후임자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러면 제가 다음 금통위는 언젠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언젠가요? 5월 28일이고요. 5월 28일. 5월 28일 금통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지방선거. 아, 지방선거. 예,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금통위이기 예, 때문에 예. 이 금통위도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민심을 또 왜냐하면 자주 금통위에서 또 네.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면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동결, 그리고 다음번에도 동결.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가 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우리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예.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야 금융 정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유가 발 인플레이션이 4월 데이터에 영향을 줄 거고요. 4월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월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5월 28일 금통위보다는 7월 16일 날 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아마 7월 16일 금통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줄줄이 중요한 이슈가 있네요. 일단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4월 20일까지 네, 맞아요. 임기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현송 총재 관련해서는 예.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실용적 매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신현성 총재도 어떤 스탠스를 펼칠지 이거는 약간 미지수다. 여기서 우리가 매파니까 금리 동결 쪽으로 가거나 혹여나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도 있어. 이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가 이제 3% 수준이 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는데 그건 아직까지 아직은 데이터가 모르는 거기 없습니다. 때문에 예. 예. 어쨌든 새 총재도 뭐 지방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네. 여타 뭐 다른 요소들이 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물가, 환율 안정 이런 부분은 좀 신경 당연히 쓰겠죠. 그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좀 네, 의미는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봐야 저희가 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직관으로는 할 수 없어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말 유가가 인플레이션, 물가를 얼마나 자극했는지 그리고 환율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번 금통위는 동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좀 차후에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오히려 오늘이 더 걱정돼요. 왜요? 오늘 옵션 만기. 옵션. 네.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부분부터 말씀하셨군요. 예, 네. 최근에 시장 상황 본다면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금융 투자가 매수가 들어왔으면 ETF 쪽 매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ETF 쪽 매수도 있지만 차익 거래, 즉 선물과 현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옵션과 현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 옵션, 뭐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들여서 좀 죄송하지만 컨버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컨버전이라는 것은 합성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매수 요 구조를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합성 선물 매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현물 매수 들어온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감 동조가 무렵에는 좀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침장, 어저께 미국 장은 좀 반등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네, 네. 반도체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마 장 마감 무렵에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공포감, 경계감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아마 종가 변동성은 확실히 클 거예요. 지금도 아침장에 저도 반등하는가 상승세를 이어가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만기라는 부담감이 좀 장 마감 무렵까지 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쟁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 네. 좀 느낌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뭐 지금 이란 휴전이라고 해도 휴전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미사일 공격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지속적으로 리스크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유가입니다. 네. 그게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또 외국인 이런
뭐랄까 수급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전쟁 발발 이전의 유가 수준까지 못 내려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라는 것은 선물로 거래가 되고요.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입니다. 즉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은 미래에 얼마만큼 생산할지, 얼마만큼 소비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선물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예. 전쟁 이전의 생산량과 지금 생산량이 똑같냐라고 이 가정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주요 산유국에서는 대략 750만 배럴의 생산 차질,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생산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공급량이 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급. 생산량 예. 자체가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서 생산량 자체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제한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려서 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하나만 갖고 전쟁 이전 수준까지 유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NH증권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80에서 90달러 수준 그 정도를 일시적인 뭐 급락 후의 횡보 라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연내 한 70에서 80달러, 즉 전쟁 전이 40에서 50달러였으니까 일단은 전쟁 프리미엄,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 70에서 80달러 정도에서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50달러, 40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중론 이게 맞다면 그러면 고유가 강달러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정말 금리가 안 내려가겠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또 근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네,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는 안보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를 좀 더 해지하기 위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2차 전지라든지 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또 확실히 달라진 것은 과거에 이런 중동 전쟁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유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 많이 분산됐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포스코 퓨처엠 왜 얘기했을까요? 얘기한 이유는 결국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ESS 형태로 들어가서 거기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0에서 80달러 수준의 유가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을 너무 자극해서 또 물가 상승률을 이끌 거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ESS,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까지 네. 그런 부분이 또 튀어준다면 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셨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 네네. 저도 오늘 건설주가 왜 이렇게 세지? 이게 제 제거? 퀘스천, 네. 이 퀘스천 마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미 시장은 원유, 유가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재건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도 막 급등, 막 그러니까요. 상한가까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막 있던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산업 섹터 그래서 위기가 또 곧 위기만은 아닐 수 있는 그쪽에서도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매일같이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고요. 여러분이 저희 마켓나우 2부를 매일같이 시청해야 되는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서 기분 좋았었는데 네, 오늘 맞습니다.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 그래도 삼성전자 20만 원 선은 좀 유지를 하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선은 유지를 하네요. 근데 네. 이거 관련해서 ETF 시장에서도 전략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꽤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지금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HBM의 슈퍼 사이클이 아직도 진행형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스팟 가격 중심으로 뭐 횡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약간 뭐 고점론, 피크아웃론이 돌고 있지만 일단 HBM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미세 공정화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리 GPU가 발전을 한다고 해도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HBM을 좀 더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HBM도 HBM3, HBM3E에서 HBM4, 4E, HBM5로 가면서 미세 공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HBM 쪽 슈퍼 사이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그리고 메모리 쪽 특히 LPU를 필두로 한 SRAM
고성능 SRAM 쪽으로 또다시 슈퍼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삼전 하이닉스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ETF 업계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메모리 또는 반도체 ETF에 삼전 하이닉스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연금 계좌에서 투자 많이 하실 텐데 네. 연금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입니다. 30%는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전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채권 혼합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 담고 싶은데 삼전 하이닉스 많이 담은 채권 혼합형 없어? 그래서 저희도 삼전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채권 혼합형을 좀 개발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시장에는 삼전 하이닉스 채권 혼합 ETF들이 이미 등장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결국 제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삼전 하이닉스의 슈퍼사이클 끝났어?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니까 나의 연금 계좌에 위험자산 70%를 채웠다면 안전자산 30%는 삼전 채권 혼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게 삼전닉스 채권 혼합형 ETF 이런 부분들로 지금 출시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또 있겠죠. 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죠. 그런 부분으로 하나 더 있죠. 하나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삼전 하이닉스 레버리지. 레버리지 네, 이런 더 얘기- 가는 거. 네, 레버리지도 더블로. 지금 저희 쪽에 뭐 운용사에 지금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레버리지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곱하기 2배, 마이너스 1배, 네.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인버스도 있고. 네, 인버스까지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품들이 결국은 삼전 하이닉스의 수급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버스를 공격적으로 담으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네. 인버스를 약간의 헤지 목적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레버리지 ETF를 뜯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선물 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전 하이닉스 쪽으로는 긍정적인 수급이 한 번 더 형성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ETF 시장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ETF가 생기고 그 ETF에 자금이 몰리고 ETF에 자금이 몰리니까 종목 수급으로 또 그렇죠. 연결되는 이런 선순환 구도가 계속 형성되고 있어서 네.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ETF 종목들이 주식 종목들을 갖다가 바구니를 형성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순환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통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가 봐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배당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이 시점에서 바라볼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앞서 우리가 금통위를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튀었던 게 채권, 그러니까 금리였습니다. 금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아마 금리가 튄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금리 하락보다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었는데요. 당연히 전쟁이 끝나게 되면 금리도 떨어질 거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채권 혼합형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저는 채권 혼합형으로 들어가신다면 네. 변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런 변동성이 싫어. 나는 무언가 인컴을 받고 싶어. 이런 수요자들, 이런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저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도 고배당주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는 고배당주나 배당 성장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뭘 고민 많이 했냐면 네. 달러 단기채. 달러 단기채. 네, 환율도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율이 1,520원, 30원 가다가 지금 1,482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1,500원 선 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진짜. 1,530원을 받기 때문에 1,480원대 환율이 다시 한번 달러를 사야 되나? 네. 이런 마음을 또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초단기채 이런 ETF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제가 네. 이거를 내 자산의 전체를 다 담아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에 대한 수요적인 차원에서 달러 단기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장의 변화나 그런 전략적인 자산 이런 부분 좀 앞으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전쟁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약간 묻힌 게 있는데 살짝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세계 그 채권 지수에 편입되면 윗비 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이벤트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금 유입이 시작이 됐죠. 네. 이게 이제 환율 안정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예. 세계 국채 지수, 저희는 세계 국채 지수라는 한글보다는 좀 네. 이제 유식해 보이려고 WGBI. 네, 네. 윗비. WGBI, 예, 월드 거버넌스 본드 인덱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작년에 한국 국채가 WGBI 인덱스에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랭킹이 이제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올라갔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지수에 편입되면 이 WGBI 인덱스를 사용하는 뭐 펜션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노르웨이 펜션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국 국채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요가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였고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참고로 이 데이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이 WGBI 인덱스를 이용해서 한국 국채를 샀는지 재경부에서 발표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들어왔다, 조 단위로 들어왔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새로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국채에 대한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안정적인 역할을 좀 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 WGBI 인덱스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온다, 이만한 자금이 들어온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완충 효과, 안정 효과, 뭐 금리에 대한 완충 효과,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세계 국제 시장 이제 들었으니까 앞으로 좋은 주 많아야 될 텐데 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또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게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비트코인 ETF가 네, 빨리 네. 상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결국은 첫 번째 이유는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일어났다. 네. 비트코인의 반등을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쟁 종식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뭐니 해도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도 전쟁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전쟁이 일어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도 전쟁 리스크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서 조금은 부각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금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자체를 투자하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대한 공포 리스크 시장이 얼마나 전쟁에 대한 공포를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공포 리스크의 하나로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더 가격이 반등한다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전쟁에 대한 공포가 좀 가셨구나. 비트코인이 다시 급락한다면 전쟁 리스크가 또 생겼구나라는 일종의 빅스 지표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로 잣대로 네. 좀 봐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많지만 이렇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오늘 시장 쭉 한번 중요 점 찾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자 글로벌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했다. 전쟁 기간 유가 급등과 비용 부담 우려로 급락했던 반도체 업종에 저가 매수가 집중되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2.23% 상승한 182.08달러로 마감했다. 시가총액도 4조 4,250억 달러로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2.37% 하락 상태를 유지했다. 같은 날 인텔은 11.42% 급등한 58.95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일간 34%, 한 달 기준 35%, 연초 대비 60% 상승하며 반도체주 가운데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다. 샌디스크도 10%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인텔은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테라팹 프로젝트 참여 기대까지 더해지며 단기 수급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됐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벤트 하나 꼽으라면 바로 미국의 암 연구학회 AACR입니다. 이번 학회는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 제약사와 연구진이 모여 최신 항암 기술과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이벤트로 꼽힙니다. 지금 항암 시장을 살펴보시면요. 이제는 신약 경쟁을 넘어서 기술 플랫폼 경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약이 잘 듣느냐를 넘어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치료제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임상과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먼저 카티와 또 유전자 치료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HLB 그룹이 발표하는 카티 치료제 싱퀴르 110 그리고 알지노믹스의 RG001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특히 알지노믹스의 기술은 암세포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텔로머라제 mRNA를 겨냥합니다. 이 구조를 타겟으로 잡으면 특정 암종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FDA 희귀의약품 지정과 패스트트랙까지 확보하면서 개발 속도와 상업화 기대감을 동시에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 바로 ADC입니다. 항체에 약물을 붙여서 암세포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인데요. 동아ST,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이 영역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ADC라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효능과 안정성이 크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ABL바이오는 두 개의 타겟을 동시에 겨냥하는 구조로 치료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AI 기반 신약 개발인데요. 루닉 같은 기업은 AI를 활용해서 암 진단을 넘어 치료 반응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환자별 최적 치료 전략까지 설계하는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투자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먼저 짚어볼 기업은 알지노믹스입니다. RNA 기반 유전자 교정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일릴리와의 대규모 기술 이전 이력을 통해 기술 신뢰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AACR에서 공개될 임상 데이터는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기업은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카티 치료제를 고형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이번 학회에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자회사 베리스모의 키르카 플랫폼이 기존 카티의 한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의 대규모 카티 기업 인수 사례까지 겹치면서 플랫폼 가치 재평가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AACR은 향후 항암 시장의 기술 방향과 투자 흐름을 결정짓는 이벤트입니다. 특히 데이터 발표 이후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기업들 중심으로 위주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이 시장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흐름까지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속으로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도대체가 접점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협상안에 대해서 접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접점이 있습니까?
지금 물론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란이 10개 뭐 협상안 제시한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말이 많던데 그것은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지금 대상과 나누는 얘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허위 뉴스를 보도를 하거나 그거 퍼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안 알려주니까요. 근데 알려진 걸로만 봐서 말이 안 되죠. 아니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농축 우라늄 농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협상안 자체가 미국이 내놓은 협상안에는 우라늄을 제거해서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이게? 이게 전혀 그냥 사람들의 그냥 바람일 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해버리는 바람에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 협상 들어가기 뭐 2주간 휴전 얘기 나오자마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협상에 나서갔다고 했죠. 그 조건이 선제 조건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결국 뭐 거기 이제 또 비트코인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통행세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답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에 뭐 범죄 영화에 많이 나오더만요. 비트코인으로 받고 옛날에는 뭐 조폭 영화의 해결사들이 돈을 다 그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계좌이체나 받거나. 요즘은 영화에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받더라고 장면 자체가. 그게 시대상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이 시대상을 반영한 것만큼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만 오른다는데 이란이 결국 이 추적 힘든 코인으로 그 통행세를 받겠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다시 또 살아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장의 어떤 좋은 영향을 1도 못 받고 그냥 다 급락해버리네요.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해서 방산주가 오르느냐. 방산주도 그냥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어제 강했던 재건주도 같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뭐 그중에서도 군계 일학들은 있습니다. 오늘 APR 같은 종목.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많이 얘기했는데 이건 뭐죠? 이 종목은 도대체? 이 종목은 도대체 아무 이슈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장중에 12%인가 급등했다가 지금 9%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말 크레이지 모드네요, 이거는. APR, 그다음에 달바글로벌까지 옛날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투톱을 지금 얼굴이 이렇게 APR과 달바글로벌로 바뀌어서 지금 K뷰티의 어떤 그 힘이 계속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가 되자마자 사마알미늄 급등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광전자라는 업체는 광통신 관련해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런 종목들이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약하고 제일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지금 아무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볼 종목은 SK텔레콤인데 이것도 군계 일학이네요. 자, 뭐 방산주 중에 LIG 넥슨도 급등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방산주가 확률적으로 지금 저기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찝찝하니까 저기 굉장히 찝찝했잖아요. 도대체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되는 거예요, 저게? 혁명수비대는 계속 뭐 저기 미국이 패배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내는 그 성명이랑 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진짜로 협상하고 있다는 그 무리들이 내놓은 얘기랑 도대체 어떤 게 그 진실인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혁명수비대랑 그 둘이 인정을 다 하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더 거기서 폭발이 되면은 방산에 좋은 거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돼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트럼프가? 이번에 나토가 얼마나 우리한테 협력했느냐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나라에서 미군을 재배치하겠다. 미군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그 나라 어떻게 미군이 메꾸던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군이 하던 거. 다 자기네 나라 다 돈으로 메꿔야죠. 그럼 방산에 또 투자하겠죠. 그리고 급하니까 납기 지킬 수 있는 우리나라 방산에다가 또 발주하겠죠. 그러니까 방산은 이러나 저러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이 어떻게 되던 간에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산에 투자하는 게 좀 확률적으로 베팅의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LG 넥슨이 가네요. 자, SK텔레콤 39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하죠? 자, 통신업종이니까 기본적으로 방어업종이긴 합니다만 방어업종의 힘만으로 저렇게 9%가 오르기는 어렵죠. 우리가 방어업종이라고 하면은 보통 주가가 급락할 때 강보합을 유지하거나 빨간색만 살짝 보여주는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슈가 없으면은 방어적인 능력만으로 10%를 갈 수가 있나요? 자, 넘버원 이동통신사 SK텔레콤 뭐 이슈도 많았지만 사실
3대 통신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SK텔레콤에서 이슈 나면은 어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시 재발급 받아가지고 저기 다른 통신사 갔더니 다른 통신사에서 또 터지고 그 통신사 역시 이 통신사 또 그러네 넘버원이 아니어서 거기서 또 터지고 그냥 우리 이제 개인정보는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 주민등록번호랑 다 그냥 공공재다. 지금 10년 동안 몇 개가 터졌습니까? 지금 카드 회사부터 시작해갖고 포기했어요, 저도. 자, 어쨌든 간에 SK텔레콤 2025년도 3분기 누적 실적 매출액 4.9% 하락, 영업이익도 39.2% 하락, 당기순이익 69.2% 하락, 실적이 좋지가 않네요. 자, 무선과 유선, 그다음에 데이터 방송, 그리고 5G로 갔고 5G 욕 많이 먹었죠. 올 서비스, IoT, B2B 성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크게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선통신 사업이 크죠. 예전에 이제 유선통신 사업이 컸지만 집전화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고 집전화 요즘에 그냥 유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의 없앴죠. 자, 그래서 무선통신 사업이 더 큰데 이 파이가 큰 쪽이 안 좋아요. 수익성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안정적 매출 및 투자 효율화 하고 있지만 실적은 줄어들고 있다. 실적 하락 원인이 5G 시장 성숙으로 인한 무선 매출 및 ARPU 1인당 매출 이 성장이 둔화가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뭐 요금제도 낮추라고 하고 정부에서 자꾸 그렇죠. 자, 유선 통신 사업은 매출이 증가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B2B 사업 성장, 경쟁력 강화, AI 데이터 센터 등 확대. 하지만 유선통신은 파이가 적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무선통신의 악화가 실적 악화의 근본 원인이네요. 자, 주식 개요 가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에 이제 굉장히 탁월한 지금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시세 차익만 나오면 되는데 SK텔레콤 요즘에 괜찮았죠. SK스퀘어 분할한 다음에 SK텔레콤은 좀 빈깡통 아니야 했는데 주가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형태죠. 자, 돈을 얼마나 버나 봅시다. 매출은 엄청 많이 벌어요, 이 회사가. 자, 거의 20조를 법니다. 엄청 많이 벌죠? 여기 보면은 무선통신, 휴대전화 서비스가 무선통신이거든요. 14조, 유선통신 5조. 거의 3배를 벌죠? 무선통신에서. 자, 20조 벌어가지고 비용 봅시다. 역시 우리 요즘에 조선건설 철강만 보다가 조선건설 철강 거의 매출 원가로 다 빠지죠. SK텔레콤은 매출 원가가 5조입니다. 적죠 20조 벌어가지고 매출 원가 5조밖에 안 빠지고요. 12조가 매출 총이익으로 남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좋죠. 막대 그래프 크기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많이 남잖아요, 크기가. 자, 그다음에 비용.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빠지는군요. 그렇죠? 매출 원가는 적은데 매출 총이익에서 비용이 12조가 빠집니다. 거의. 그 총이익의 비용이 다 빠져요. 3,800원 남아요. 그래가지고 비용이 도대체 뭐가 많이 빠졌나. 그냥 크기로만 보면 딱 판매 관리비죠, 이거. 아까 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증가 그거 어떻게 해야 빼옵니까 지금? 신규로 인터넷 가입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집에 인터넷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2세대씩 다 있지. 그거 어떻게 빼와야 되죠? 위약금 물어주고 TV 주고 무슨 최신 휴대폰 껴주고 무슨 뭐 발 마사지기 주고 그래서 빼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 판매 관리비입니다. 판매 관리비가 지금 5조가 들어갑니다. 다른 거는 뭐 4천억, 6천억, 1,000억대인데 판매 및 관리비가 5조대예요. 여기서 다 빠지네요. 판관비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20조 가까이 매출을 내지만 3,800원 남고 판매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PER 보겠습니다. 역시 PER을 높게 받고 있죠. SK텔레콤이 48배를 받고 있고요. LG유플러스가 13배, KT가 8.5배 받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 고평가라고 하긴 그렇죠.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로서의 그 위상을 이 시장에서 쳐주는 거죠. 그래서 KT에 비해서 5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높은 거 하나 나왔네요. 지금 10만 원짜리 나왔는데 SK텔레콤 지금 96,800원이니까 거의 도달됐네요. 자, 하나증권에서 10만 원 유지하는 그 보고서 나왔죠. 1분기 배당금이 주당 800원, 900원. 어우, 그쵸. 역시 고배당주. 배당 좋아요. 자, 800원, 900원 발표 시 조기 정상화 기대감 상승.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분기 실적 전망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시장 전망치 상회 예상인데 시장 전망치가
5,069억 원인데 하나증권에서는 5,23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실적 줄어든 거는 2025년도 3분기 기준이에요. 자, 매력적인 배당 메리트. 4월, 5월 배당 수익률 약 4%. 여러분들이 그 전년도 말에 뭐 주주총회 나라던가 여기서 확정되면 4월이나 5월 달에 여러분들 우편함에 우편 하나 와 있죠. 배당금 통지서. 뭐 그게 금액이 좀 쥐꼬리만 하긴 한데 뭐 금액이 워낙 크신 분들은 돈이 꽤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분기 DPS가 800원에서 900원 정도니까 배당 수익률이 약 4% 나온다. 자, 그리고 우호적인 수급 요건이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러던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배당 수요 유입 기대, 실적 시즌 전 매수, 그리고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 가능성, 5G SA 도입 시 프리미엄 형성, 5G SA 도입 시 똑같은 거네요. 프리미엄 형성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유지 목표 주가 보고서 나왔는데 지금 거의 도달했습니다.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게 돈이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거의 2억이에요. 와, 이렇게 SK텔레콤 2억 정도 갖고 계신 분은 주당 800원, 900원 괜찮죠, 배당금. 자, 이분이 수익이 3,600만 원 났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분은 SK텔레콤에 이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25%가량 버셨습니다. 돈으로만도 4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네요. 배당금까지 받으면 꽤 괜찮겠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벽 부수고 올라가 보자. 못 먹어도 고 배당 받고 안 팔면 그만이야. 이러신 분, 그렇죠? 배당으로 한 4, 5% 메꿔주니까요. 아, 어제 털어낸 거 한 이틀 기절해 있을 걸. 이런 후회 많이 하죠. 그냥 내가 기절해 있었으면은 또 기절했는데 또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코스피에서 분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삼천단 제약 드디어 그쵸? 조금 털어내고 오르고 있네요. 삼천단 제약 이슈가 참 많았죠. 아주 좀 요즘에 굉장히 시끄럽고. 자, 지금 코스닥도 보니까 지금 뭐가 오르나요? 300원, 500원, 130원짜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주당 130원짜리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130원, 133원, 188원짜리가 상한가를 2개 갔습니다. 자, 저렇게 100원짜리들이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시장의 질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지건설. 지금 재건주가 안 좋은데 상지건설은 이틀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딱 봐도 시장의 질이 좋지가 않죠, 여러분들. 자, 오늘 VT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거래소에서 APR하고 지금 달바글로벌이 힘을 내고 있잖아요. 특히 APR은 지금 크레이지 모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도 VT라는 종목, 우리 리드샷으로 유명하잖아요. 자, 매출액 0.9%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2,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8.9. 2025년도 3분기 실적 별로 좋지가 않네요. 자, 온라인 채널 저렇게 늘려가고 있고요. 일본, 미국 쪽 이 온라인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채널 공격적 확장. 로프트랑 프라자 같은 데 깔린다고 합니다. 저기 보니까 리드샷 전문 매장이 약 11,000개 달하네요. 일본에. 그렇죠? 일본에도 리드샷 매장을 전 지역으로 박아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좋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역시 배당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미래 실적이 조금 불확실한 모습이네요. 자, 매출 봅시다. 자, 이 SK텔레콤이 워낙에 20조로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작아 보이는데, 자, 지금 이 회사는 4,300억 법니다. 4,300억 벌어가지고 매출 원가로 1,700억 빠지고 매출 총이익이 2,600억.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 많이 남아요. 반 남고 그 다음에 비용이 2,000억 빠지는데 여기도 비용이 많이 나가버리네요. 자, 여기는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 영업및 마케팅. 역시 영업 마케팅에서 1,400억이 나가버리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화장품이니까. 리드샷 홍보해야 되니까 여기서 다 빠지고 수익 600억 남네요. 그래서 4,000억 벌어서 600억 남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 보겠습니다. VT가 이 지금 그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보다 못 봤네요. OEM, ODM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OEM, ODM보다 화장품 완성업체가 못 받고 있어요, 지금. CNC 인터내셔널 18.2, 코스메카 코리아 17.7. 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밸류체인에서는 슈퍼 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슈퍼 을임을 알 수가 있겠죠. 단순히 OEM 기업들이 아니다. ODM, OBM으로 확장되어서 VT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VT 8.5배. 노바렉스는 저거 건강기능식품업체죠. 자, 이슈 보겠습니다. VT는 22,000원으로 하향됐어요. 목표 주가가 하향돼 버렸고 목표 주가 하향 원인을 봤더니 국내 일본의 성장 둔화가 있다고 합니다. K 인디 브랜드와 경쟁이 심화, 그렇죠?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서구권 확장되는데 아까 판관비 많이 쓰죠. 미국, 러시아에 판관비를 많이 갖다 부어가지고 지금 뭐 이득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 라인업을 바꾸고 있는 상태거든요. 리들샷에서 향후에 PDRN, 이 트렌드 있는 제품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의견은 유지로 근거를 했지만 매수를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아쉬운 모습이죠. 자, 이분은 이제 이거 그림을 그려놨는데 횡보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그 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 후 횡보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농구공이 정말 세게 바람이 빵빵하면 튀겨야죠. V자 반등으로. 그렇죠? 자, APR 쏘는 거 보고 혹시나 왔구만 역시나. 그렇죠? 실망했죠. APR 급등하는 거 보고 코스닥 VT 볼까 했는데 이거 아니네. 그렇죠? 이제 진짜 좀 가자. 차라리 확 떨어지기라도 하던가 추매라도 하게. 왜 계속 옆으로만 가니?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장주 하셔야 돼요. 그렇죠? APR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았던 거죠.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가끔 제가 올해 한일 중이라고 했더니 한국과 일본을 그렸습니다. 근데 재밌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자, 올해 한일 중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달아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한일 중 가장 잘한 것 같은 일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한일 중 제일 잘한 것 같다. 중동 지역 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11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상 소식을 일단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 가까이 하락한 5,816포인트 지나갑니다. 장중에 잠깐 5,800선을 내려놓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5,810포인트 10선을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조금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91% 가까운 하락, 1,080선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안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오늘 2% 가까운 하락이 연출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좀 올라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1% 넘게 빠집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갑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기조가 변경됐고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3,600억가량 외국인의 순매도가 펼쳐지고 있고 기관의 순매수가 그래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3,000억가량의 기관 순매수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흐름 이어가는데 개인은 5,0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5,200억가량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중동발 이슈,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재봉쇄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1,480원 선으로 올라왔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개장 직후와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1분기 호실적 기대감 속에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일제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잡았기 때문인데요. 이날 삼성증권을 비롯해 교보증권, LS증권, 또 NH투자증권 등은 APR의 실적 성장 기대감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APR에 대한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높였는데요. APR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 168% 증가한 5,806억 원, 1,461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매출을 기록할 것이고 유럽과 동남아는 166% 증가할 것이라며 주요 지역 모두 성장세가 고무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APR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장 초반 38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79%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의 흔들림에도 APR의 주가는 견고하고요. 36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 주가도 함께 주목받으면서 8% 넘게 오릅니다. 18만 원 선까지 회복하면서 18만 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제닉 같은 경우에도 오늘 6.79% 가까이 오르면서 3만 원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날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종전안에는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건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중동 내 재건 시장 규모는 향후 3년에서 5년에 걸쳐 최대 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중동 재건 대표 수혜주로 삼성 E&A를 꼽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피해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및 유통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신규 시설 구축까지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휴전이 단기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이에 따라 오늘 건설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 E&A는 2.97%, 거의 3%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5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주가도 장중에 지금 4%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붙으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2만 3,400원 선 지나갑니다. GS건설도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다만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3.48%가량 하락한 36,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의 최신원 전 회장의 복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명예회장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상근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다만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내부에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등기 임원 대신에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한 미등기 임원직을 선택한 점을 두고 일반 주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우회 복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SK네트워크스는 지난 6일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핵심 투자 위험 알림문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했습니다. 사측은 위 재판 결과가 전직 임원의 특별 사면 및 복권이 당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사업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위반으로 인한 영향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에게 유의하라는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SK네트워크스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넘게 하락 중이고요. 5,350원 선 지나갑니다. 다만 SK텔레콤 주가 오늘 시장의 주목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함께 나오면서 7% 넘게 상승, 95,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2주간의 휴전에는 합의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은 남아 있는데요. 이에 따른 호르무즈 재봉쇄 위협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가져가야 할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기업에서 벌어진 이슈 살펴드릴 텐데 두 개 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SK네트워크스,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SK네트워크 관련해서 좀 부설에 오르는 이슈가 좀 있네요. 회장 관련 이슈인 것 같은데 경영권, 어떤 이슈인지 좀 자세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SK네트워크스는 SK그룹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SK라는 게 뭐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옛날에 성경으로 이제 교복도 많이 만들었었고 성경을 갖다 이제 바꾼 게 SK고 그러면
성경에 원래 하던 이제 해당 사업이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뭐 SK 하이닉스, SK 텔레콤으로 SK 그룹이 인지도가 제일 높지만 원래는 성경 직물에서 시작했는데 성경 직물의 사업 부분이 SK 네트워크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는 SK 그룹의 모기업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SK 네트워크를 예전에 이끌었던 최신현 회장이 성경은 지금 최태원 회장의 그 큰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제 최정건 회장이 창업주고 최정건 회장이 일찌감치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최정 회장이 맡아서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정 회장이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 최정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SK그룹은 최정건 회장의 그쪽에서의 물려받아야 되지만 워낙 빨리 돌아가신 바람에 최태원 회장으로 갔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사촌 형인, 그러니까 SK그룹의 입장에서는 장자에 해당하는 최신현 SK네트워크스 회장을 갖다가 뭔가 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면 좀 이따가 설명드릴 아니 왜 SK그룹에서 SK네트워크스에서 왜 시대착오적인 이런 결정을 했지라는 의문을 달 수가 있는데 그 의문을 달 수 있는 거에 해답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에 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사촌 형이자 또한 SK그룹의 일종의 적통을 굳이 따진다면 적통을 갖고 있는 최신현 회장을 갖다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처지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오늘의 최신현 회장이 왜 SK네트워크스에게 무리수를 뒀나라고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인데 예. 다시 이제 경영권에 참여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부터 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최신현 회장이 그 SK네트워크스 회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어떤 사기업을 위해서 약 560억 원 정도 회사 돈을 갖다가 뺐어요. 횡령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인데 엄청난 범죄가 처음 일어나면은 일단은 해당 회사 측에서는 대개는 해당 회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현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는데 근데 경영에서 물러날 때 최신현 회장이 대법원 판결도 났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좀 전에 저희 코너 앞부분에서 들으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다른 통로로 아시는 분들 계셨지만 최신현 회장이 예전 같은 회장은 아니지만 SK네트워크스의 명예회장으로 복귀한다고 이제 SK네트워크스가 이제 보도자료도 되고 공시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보통 이제 특수경제가중법이라 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30억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거기에 형량이 더 추가되는데 그렇게 했던 분이 사실은 어쨌건 등기사는 아니지만 이제 임원에 해당하는 자리, 임원에 해당하니까 회사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운전기사도 그 줘야 되고 차량도 배치해야 되고 사무실도 줘야 되고 하다못해 SK네트워크스 사내 입장에서는 아니 누구나 다 아는 범죄자가 다시 이제 우리 회사에 돌아와서 얼마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임원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사내의 민심이 이렇게 흉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다른 외부 주주들 입장에서 SK네트워크스 상장사인데 아니 상장사 입장에서는 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분을 왜 다시 명예회장으로 복귀시키느냐 이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구속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SK네트워크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2003년도에 그때는 최태원 회장 2일로 해서 감옥도 갔다 왔죠. SK네트워크스 그전에 SK글로벌이었습니다. 그 분식회계랑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최태원 감옥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 이력도 있는 SK그룹에서 왜 굳이 경영권 자체는 최태원 회장으로 명확하게 확고부동한데 왜 굳이 사촌형을 다시 복귀시키냐라는 어떤 의문점 달 수 있고 사실은 누가 봐도 560억 원의 거금을 갖다 횡령했던 분이 대법원 판결도 났는데 왜 다시 이제 또 명예회장의 직함을 달면서 복귀시키느냐라고 이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직함은 명예회장이고 다시금 이제 형식적으로 임원에 복귀한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정권에서는 이렇게 좀 미심쩍은 일들을 좀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법 개정 이슈도 있고 뭐 어떻게 보세요? 향후 예. 파장은? 네. 근데 사실은 재벌들이 범법을 저지르고 언제 그랬냐는 복귀한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4년이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1심에서는 실형을 받는데 2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제 집행유예 4년으로 받는 게 무슨 공식화됐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이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겠다라고 여러 정권이 했었지만 못 바꿨죠. 못 바꾸고 이제 그대로 간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과가 됐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그 국회 과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토를 놨어요. 비토를 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반드시 통과시켰다 얘기했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 통과시켰어요. 그렇다면은 상법 382조 3항의 취지가 무엇이냐?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신의성실 의무란 무엇이냐? 법조항 그렇지 않지만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신의성실 의무가 무엇이냐?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에 넣었습니다. 법에 넣었던 것이 왜 중요하냐? 법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일반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SK에 상응하는 얘가 무엇이냐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있었고 또 다른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었냐? 예전에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 발행해서 불법이거든요. 안 좋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결국은 당시 캐스팅 보트를 줬던 양승관 대법관이 반대했던 대법관을 가리켜서 야 너네는 법을 몰라. 법에 어디 임원들이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돼 있냐?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배임이라 볼 수 없다. 법의 취지에 충분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법을 이번에 개정을 했으니까 이사들이 이제 옛날처럼 이제 거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SK네트워크스가 최신한 명예회장을 갖다 다시 불러들인데 결국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 그저께 나온 SK네트워크스 증권신고서에 나오는데 장근배 이사랑 이문영 이사가 모두 해당 SK네트워크스로 그 명예회장을 최신한 명예회장 임원 선임의 건이 그 건입니다. 거기서 반대를 했습니다. 6명 중에 2분이 반대해서 한 명만 더 반대해서도 안 됐을 텐데 2분이 반대를 하면서 뭐라 하느냐. 선임의 긍정 효과는 있지만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이문영 이사는 왜 이분한테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냐. 거기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대로 상법 382조 3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나온 효과이지만 나머지 4분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찬성한 4분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이나 다른 주주들이 야, 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분이 왜 다시 돌아오느냐. 돌아오는데 당신은 어떤 명분으로 왜 찬성했냐 물어본다면 사실은 재판에 간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해당 이사들은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해줬으니까 이건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되고 또 추가로 알아봐야 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사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틀을 안에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럴 가능성 충분히 농후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과는 다르게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법적 기반으로 소송을 들어갔을 때 해당 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지에 몰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실형 내지 배상액을 갖다가 토해내라라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사들이 강연했다. 4명 이사들 다 특징이 무엇이냐? 찬성했던 4명의 이사들은 다 SK그룹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찬성을 했는데 어쨌건 개인은 찬성할지언정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SK네트워크스에 전체적인 이제 재산세 손실을 입혔으니까 해당 입힌 결정을 한 이사들은 책임을 져라. 소송을 걸렸을 때 이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사법당국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공세가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럼 이런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끼치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ESG의 일부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ESG 얘기를 잘 하지만 한동안 ESG가 되게 화두에 올랐죠. 그럼 ESG에서 주의에 대한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면 거버넌스도 임원이라는 것도 거버넌스 일환이기 때문에 범법자로 분명히 사법당국의 판결을 내린 분을 왜 굳이 얼마나 많은 심지어 최천원 회장이 70이 넘은 고령이십니다. 70이 넘은 고령이신 분이 얼마나 만큼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의 난관을 무릅쓰고 이분에게 상당한 많은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굳이 불러들여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사들이 해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소송을 걸었을 때 재판에 몰렸을 때 이제 이분들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패배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고 상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에 걸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들이 이번에 아무런 어떤 소송을 승소를 한다면 상법 개정안을 갖다 추가로 개정해야 될 역풍을 맞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SK네트워크 그 이슈 다뤄드렸고요.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경배 회장인데 차녀 서우정 씨에게 뭔가 증여를 했다라는 거 봐서 작년은 패스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딸이 2명 있나요? 예, 예. 서경배 회장에는 이제 아들은 없고 이제 딸만 둘이 있습니다. 딸이 이제 서민정 씨가 있었고 차녀가 서우정 씨가 있는데
결국은 서경배 회장도 뭐 아모레 퍼시픽을 갖다 오늘 일구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서경배 회장이 아모레 퍼시픽의 참가업주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또 계십니다. 서성한 창업주 계시고 그러니까 2세에서 3세로 승계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데 예전엔 서경배 회장이 장녀인 서민정 씨한테 증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민정 씨가 여러 가지 계열사 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녀한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장녀는 결국 언론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고 또 심지어 지분도 받지 않고 이번에 이제 그 증여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여 공시를 보면은 이 화면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서경배 회장이 차녀인 서호정 씨한테 무려 19만 주를 갖다 증여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명단에 작년 서민정 씨는 없죠. 심지어 서민정 씨는 단 한 주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서민정 씨는 배제된 상황에서 차녀에게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3세로 승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면 왜 장녀는 뺐을까요? 뭐 이유가 있나요? 예. 아모레 퍼시픽 그룹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언하지 않습니다. 발언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다른 어떤 기사들을 봤을 때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서민정 씨가 예전엔 보강그룹의 이제 홍정환 그 3세죠. 3세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가 불과 8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서경배 회장이 사위한테 주식을 증여했는데 증여를 갖다가 다시 이제 받는 과정으로 그때 이제 왜 사위에게 줬던 주식이 다시 토해냈지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상당 기간에도 서민정 씨 예정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계 과정을 꾸준히 밟아왔습니다. 밟아왔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서민정 씨가 이제 언론에 노출이 없어지면서 심지어 잘 갖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아무래도 퍼시픽은 아니고 계열사의 주식을 갖다가 서경배 과학재단에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가 있던 것을 어떤 걸 추정되느냐. 서민정 씨가 이혼을 했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른 남자가 재벌이 아니고 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마찰이 있었다라는 이제 추정이 나왔습니다. 추정이 나온 것이 상당 근거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정 씨의 지분을 보면 지분이 더 늘어나지 않고 지분이 계속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정 씨가 예전에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중요한데 예전에 지분이 있었습니다. 지분이 있었는데 그 지분이 2018년 8월 사업 보고서 이후로는 서민정 씨가 지분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서민정 씨가 지금 보시는 게 그 화면입니다. 서민정 씨가 1110주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서호정 씨의 지분을 갖다 증여한 거죠. 특수관계인에 서민정 씨가 등장해야 되는데 서민정 씨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서민정 씨가 갖고 있던 지분을 다 팔았거나 아니면 서민정 씨는 여전히 지분이 갖고 있지만 서경배 회장 입장에서는 서민정이를 내 특수관계인으로 등재시킬 이유가 없다. 어느 거라도 사실 서민정 씨가 3세 승계에서는 배제됐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호정 씨의 지분 증여를 받고 서민정 씨가 지분이 없는 걸 봤을 때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확실하게 3세 승계에서 장녀가 아닌 차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숱한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회장이 내 뜻을 거역하면 다 버리고 떠나라. 약간 이런 게 좀 인상이 되는데 뭐 그거는 뭐 속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 봅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차녀로 승계가 좀 굳어지는 모습 나타나는 거고 뭐 이게 또 혹시 궁금한 건 주가에 영향 미칠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주가에 큰 영향 끼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주가에 영향 끼칠 만한 사안은 무엇이냐? 그 서호정 씨가 실제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큰 굴을 맡아서 그럴 만한 경쟁력이 있느냐. 사실 모든 승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그 선대 회장의 자녀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선대 회장 일군 경영을 갖다가 그만큼 잘 해낼 수 있느냐. 이 엄청난 격변의 시기에 또 AI 격변의 시기에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이 시기에 이분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주주들이 이분한테 비토를 놓고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지 않으면 사실 어느 날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사실은 중국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되게 곤란 행군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곤란 행군의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더 폭락할 여지도 충분하다. 라는 맥락에서 서호정 씨가 그만큼의 경영 자질이 있냐. 그렇지 않다면 서경배 회장이 과감하게 미국식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전면 경영을 내세우고 본인은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 중심만 잡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내부적으로도 본업 사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런 승계 구도 이런 부분 좀 살펴볼 부분이 있었네요. 예, 오늘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 내부 구조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해드렸습니다. 조호진 타크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이 넘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매출은 68% 늘어난 133조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을 한 분기 만에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번 실적 개선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를 엔비디아와 구글,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공급하며 HBM 매출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업계 최초로 6세대 HBM4를 고객사에 양산 출하했다고 밝히며 AI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38조를 예상했는데 57조 넘는 거고요. 갈수록 더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거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고점 대비 약 11% 하락했지만 증권가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각각 30만 원과 33만 원으로 제시했고 KB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3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 전망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49%, 62%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 격차는 30조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메모리 반도체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이 얼마나 이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 다소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이란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나서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오늘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또 어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강한 급등세를 보였었죠. 그렇다 보니 오늘은 차익 실현성 매물까지 출회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을 보이고 있고 또 환율도 대내외 변수를 소화하며 1,480원대까지 재진입한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은 반도체주, 어제 강한 햇살을 뒤로하고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5%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내줬던 만큼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가 오늘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MLCC 관련주 오늘 화창한 점 오늘 특징적인데요. 우선 전 세계 MLCC 생산업체 9곳 중 8곳이 납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공급 부족 이슈가 오늘 MLCC 관련주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이 MLCC 기반으로 영업이익 분야에서 잭팟을 터뜨릴 것이라는 증권가의 시각까지 나오면서 오늘 MLCC 관련주 화창한 모습 특징적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해운, 정유 그리고 탈플라스틱 같이 전쟁 수혜주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선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이 배들이 우회하고 또 대체 항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운임료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량을 싣더라도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늘 해운주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또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탈플라스틱은 이제 이 나프타 수급 부족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강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섹터가 화장품주입니다. 오늘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 화장품의 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썼습니다.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화장품주의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얘기 다음 장에서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 리포트입니다. SK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기존 주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린 그런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0만 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반도체주가 이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입니다. 작년에 이 해킹 사태를 딛고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또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가 부각된다며 목표 주가를 20% 가까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는 APR의 리포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의 해외 매출 호조로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 오늘 40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모처럼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패스를 둘러싼 특허권 논란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삼천당 제약이 대만 특허청에 S패스 특허를 등록했다고 알리면서 일부 우려가 해소되자 오늘 주가는 맑음을 보이고 있고요. JW 중해제약 오늘 아침부터 정규장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주에 1회 이제 맞는 비만 치료제가 중국 제약사에 도입됐다고 알리면서 오늘 주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LIG 넥스원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사명이 변경됐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우선 이 LIG DNA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촉매로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대차입니다. 달리는 컴퓨터 SDB가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오늘 주가는 맑음을 보일 듯 했지만 아무래도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에는 비가 내리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이상 4월 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흐름상 봤을 땐 좀 장중 저점이네요. SK하이닉스, 삼성화 2에서 3% 하락하고요. 내일 금통의 이슈 있는데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